제가 8월부터 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 대학 말고 그래서 이제 약간 준비 차원에서 예비로 하나 찍어 보려고 이제 합니다.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읽기 전에 이게 막 내장이 막 튀어나오네. 책장이 지금 낡아가지고. 자, 모든 작품을 읽기 전에 이제 항상 교과서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는 누구인가? 이 작가는 누구인가인데, 여기 그냥 김하연 선생님이 정리한 거를 토대로 해서 몇 개만 이제 짚으면, 플로베르는 1821년에 태어나서 1880년에 죽었다. 이 양반이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몇 월에 죽었나요? 그건까지는 안 썼나? 여기 5월 8일에 죽었네요. 그랬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도스옙스키 전공자이기 때문에 플로베르가 1821년에 태어났는데 21년에 같은 해에 도스옙스키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플로베르가 1880년 5월인데 도스옙스키가 1881년 1월 그쯤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태어나는 건 11월이었죠.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시기에 죽었다. 같은 시간에 세계를 지구를 살았었고요. 그 다음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샤를르 보들레르. 샤를르 맞나요? 새삼스럽네요. 네, 보들레르인데 보들레르도 1821년에 태어났고, 이번에 그 레퍼런스를 좀 뒤지다가 보니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 1857년에 발표가 됐는데 6년에 완성이 돼서 보들레르의 이제 주 저서인 악의 꽃도 1857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런 문제적인 작품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 표현한 주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문체, 이게 플로베르 같은 경우 문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우리 뭐 이런 걸 써볼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완전 다른 곳에서 다른 거 먹으면서, 하나는 이거 뭐 보르시 깔바사 이런 거 먹고, 뭐 하나는 또 이런 거 먹고 하면서, 진짜 뭐 프렌치 토스트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싼 걸 썼다는 게 되게 좀 서로 엮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썼다는 것도 되게 이제 인상적입니다. 자, 1821년에 태어났는데 12월에 태어났네요. 겨울에. 진짜 그렇네. 도스옙스키랑 비슷하게 태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의사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버지가 의사고 루앙 시립병원에 이제 있었으니까 뭐 의사치고는 되게 많이 올라간 사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스옙스키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인 계급이고 그 중에 이제 의사인데, 의사치고 자기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한은 거의 뭐 최대한 다 갖다 봐야죠. 그 빈민병원에 이제 공무원으로 그렇게 이제 있었던 거니까. 그렇고 구스타프 플로베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의사의 딸이라고 하네요. 어디 자료부에 보니까. 그러니까 네, 요즘 유튜브도 채널이 많고 이래서 저도 그걸 또 듣고, 그리고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루앙의 풍경들이 다 이렇게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플로베르 동상 이런 게 지금 다 잘 돼 있으니까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자료는 넘쳐납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의사 집안의 딸이었고 아버지도 의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플로베르도 그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는 법대예요.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음에는, 핵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다음에는 자기가 직업을 가질 거면 법대 아니면 이제 의대인데, 플로베르 같은 경우는 이제 법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의 머리인 거죠. 아버지는 저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리 법대에 입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한테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이 무렵부터 뭐를 뭐 쭉쭉쭉 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기 정기 요약된 거를 보면 쭉쭉쭉 쓰는데, 이 법대를 다니던 중에 이제 1844년 24세로 돼 있는데, 형 아실과 도빌에서 퐁 레베크로 가는 도중 간질로 추정되는 신경발작을 일으켜 자신이 몰던 마차에서 떨어진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이게 이제 서울대 법대는 없어졌지만, 아무튼 이게 서울대를 다니던 중에 뭐 아반떼 이런 걸 몰아가지고 형하고 같이 대구로 내려가던 중에 경부고속도로 어디에서 갑자기 뇌전증 발작으로 추정되는 어떤 신경 발작을 일으켜서 죽다 살아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플로베르는 얼씨구나 였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공부도 하기 싫었는데 이게 명분이 생긴 것이야. 얼씨구나, 이건 또 때려치우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대구로 내려가, 부산이나 대구로 내려가서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거창 이런 데로 가도 되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쉬는 거죠. 근데 루앙은 제법 큰 시였던 것 같아요. 이 보바리 부인을 읽어봐도 시골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경상남도 도청 소세지 창원 이제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어디 이런 시골에 창녕 이런 데 살다가 창원 저기로 가면 뭐 병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플로베르 전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요소가 연애예요. 보통의 작가들은 연애 얘기가 재미가 있는데 여기는 뭐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결별하다 누구랑 뭐 이런 게 있는데 별 재미가 없고, 그래서 보바리 부인이 불륜 소설이지만 이거는 불륜에 대한, 그러니까 연애 소설이 아닌 거지, 사랑에 대한 소설이 아니다 라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수가 적다. 그래서 잠시 요거는 제쳐두고 작품 수가 적다. 이제 대표적인 게 보바리 부인 1857년에 발표됐고 이제 출세작, 문제작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또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잘 썼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출세작이 되는 거고, 감정교육 요게 지금 펭귄 클래식으로 해서 제가 2권짜리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어릴 때 대학원에 있을 때 되게 옛날 번역으로 읽었는데 읽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 감정교육 너무 지루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를 좋아하는 연구자들이 많죠. 아마 플로베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소설을 되게 좋아할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프레데릭 모로 랑 여기 어떤 여자랑 또 연상의 부인인가 모시기랑 약간 이게 썸 타고 연애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청년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보편성을 이제 이 소설에 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 유형 프레데릭 모로가 보여주는 어떤 그 환멸의 전 청년 뭐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전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알프레드 미스의 이제 세기야의 고백 이런 것처럼 개인사를 통해서 이제 보편사를 보여주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읽는 사람만 읽는, 도저히 너무 지루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지루했다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에도 제가 굴하지 않고 다시 읽으려고 번역본이 나올 때마다 이제 사고는 있는데 다시 읽어도 또 몇십 쪽을 못 넘어서는 지루해서. 반면에 요것도 제가 어릴 때 이제 읽은 건데 요거는 이제 말년에 쓴 거거든요. 저 감정교육은 실패예요. 읽어보면 실패할 만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그 부바르와 페키시에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제가 요것도 대학원 때 읽었는데 이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부바르하고 페키시에라는 남자 둘이가 나오는데 뭐 시기는 하나는 정원사였나 뭐였나 이제 각기 다른 직업인데 이 사람 둘이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게 투합해가지고 도서관이 아니라 수도원인가 이제 거기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평생을 거기서 살자라고. 네, 저도 호라비입니다. 자식도 없고요. 그건 어쩌면 당신에게는 다행한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고독도 오래돼 지속되면 비참한 일이었다. 이렇긴 한데, 그냥 이제 그때 그 20대, 제가 유학도 가기 전이니까 한 20대 초중반, 한창 이제 그 학구열에 불타고 있을 때니까, 진짜 책에 살얼이랐다 뭐 이런 꿈에 불타오를 때니까 이 부바르와 페키시에가 어떤 그 이상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델처럼.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플로베르의 삶이라는 게 그 크루아세의 곰, 도형수 쟤도 그렇고 발자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발자크는 되게 많이 썼는데 펜의 도형수 이쪽은 이제 자기 그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크루아세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되게 그 문장 하나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다듬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일물일어설, 한 단어를 표현하는 데는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단어 딱 하나밖에 없다. 혹은 하나의 사물, 뭐 하나의 감정, 하나의 상태, 하나의 행동, 하나의 정황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그 삶이라는 거는 돛 닦는 수도승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걸 이제 부바르와 페키시에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찍으려고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 번역하신 분이 진인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번역으로 의류문화사에서 보바리 부인이 올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지금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인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레퍼런스를 뒤지다 보니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셨고 논문을 잘 쓰셨더라고요. 전공자일 뿐더러 여러 이런 좀 각을 봤을 때 번역도 잘 하셨을 것 같고, 이 부바르와 페키시에는 잘 읽었어요. 되게 재미있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만만한 플로베르가 요겁니다. 트루아 꽁트.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짧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옛날에 문지에서 스펙트럼이라고 조그맣게 문고판 책을 기획을 했어요. 그 기획이 되게 좋았는데 그걸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해서 되게 문지 스펙트럼에도 아쉽고 문지 자체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요거는 민음사 쏜살에서 나왔습니다. 쏜살에서 내기 딱 좋은 분량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쏜살하고 하나 계약이 돼 있긴 한데 이 판형이 되게 마음에 좀 안 드는, 여백이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피곤하고 옆에다 메모를 거의 할 수 없는 지금 컨셉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순박한 마음, 르케흐 생뿔인가 그렇습니다. 심플 하트, 순박한 마음, 여기에 펠리시텐가 하는 하녀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되게 플로베르적인 어떤 캐릭터예요. 되게 평범하고 단순 소박한 이제 그런 캐릭터, 삶을 사유하기보다는 삶 자체를 사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요거를 제가 창작 수업에서 한번 다뤄볼까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플로베르가 큰 작가니까. 근데 이제 보바리 부인을 읽기는 그렇고 이렇게 짧은 작품을 고르라 가지고 이제 해보자 해서 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설이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수는 있죠. 네. 이러저러한 성격을 어떻게 만들고 이러저러한 묘사를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루하다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결이 다른 소설인데, 구호성자 줄리앵의 전설, 이런 소설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 신화 이야기 이런 걸 한번 써본 거고, 헤로디아도 그거예요. 살로메가 춤추고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세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와가지고 그 목을 가져오라고 제가 소원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헤로라니. 그게 더 이상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얘기가 중구난방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혹은 이제 충분히 찾아보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데, 요 헤로디아도 제가 어릴 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플로베르가 이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고향단 얘기를 잘 써요.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엄청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1821년생이고 20대 30대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치면 이제 거의 50년대인데, 50년대에 이런 고향된 낭만주의는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세속의 얘기를 써라, 세태 얘기를 써라.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작정하고 나는 리얼리즘 할 거야, 리얼리즘의 교과서를 쓸 거야, 리얼리즘의 전범이 될 거야 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이건 이제 가는 이야기예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 고양된 낭만주의 뭐 이런 건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식의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단순히 문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체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지방, 파리가 아니라 지방,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주어진 그런 이제 남성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 이제 많이 했잖아요. 돈키호테도 그렇고 그 전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성 주인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천재적인 작가들이 그렇듯이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것이야. 저지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습을 대부분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데, 이제 문학사에 남은 대가들은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수습을 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여기 지금 플로베르도 그래요. 그래서 그 수습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작품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거의 단 거예요. 그리고 살람본가 그게 있는데 제가 그 뭔지를 모르고요. 안 읽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플로베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물론 연구소와 뭐뭐뭐가 있지만은 가장 빛나는 거는 사르트르가 쓴 집안의 천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로베르 논문을 쓰려고 아싸 이게 있구나 해가지고 구입을 바로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 되게 얇아요. 이거 제가 듣기로는 되게 두껍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로베르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플로베르론을 이 전공하신 선생님이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약은 그냥 자기 노트로 두고 차라리 이거를 번역을 해주시지. 왜냐하면 사르트르도 읽히는 작가고 그 다음에 플로베르도 읽히는 작가니까, 사르트르가 쓴 플로베르 연구서라면은 몇몇 독자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여 완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가지고 한번 훑어는 볼 거라는 거죠. 자, 요런 책들이 있었고요.